일본 방위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국력 순위 한국 4위, 일본 7위. 소장의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반박 보고서를 만들라. 32년 베테랑 분석관이 방산, 반도체, 조선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팔수록 드러난 건 일본의 처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산 전 시장에서 발견한 일장기 한 장이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일본 방위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종합국력 평가에서 한국이 4위, 일본은 7위. 한국과의 격차가 무려 3단계나 벌어진 겁니다. 32년간 이 분야를 분석해온 저마저도 모니터 앞에서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런던 전략평가원이 매년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군사력, 경제력, 기술혁신, 방산 수출, 소프트 파워까지 7개 항목을 종합해 세계 주요국의 국력을 순위로 매깁니다. 올해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방위연구소 소장실에서 직통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야카와 수석, 지금 당장 8층으로 올라오세요. 전화기 너머로 쿠로다 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이분을 모셔왔지만 이런 목소리는 처음이었죠. 바로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도착해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 아무도 집에 갈 수 없겠구나. 하지만 진짜 충격은 순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시청 전 잠깐 어디서 대한민국의 감동을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하야카와 시니치입니다. 일본 방위연구소에서 32년간 국가종합전력 평가를 전담해 온 수석연구관이죠. 방위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위대 장교로 복무한 뒤 연구직으로 전환해서 세계 주요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기술력을 종합 분석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방위성 내에서는 저를 데이터의 사무라이라고 불렀죠. 감정이 아니라 오직 숫자와 팩트로만 판단하는 냉철한 분석가라는 뜻이었습니다. OECD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2차례 참여했고 미일안보연구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새벽 도쿄 이치가야에 위치한 방위연구소 8층 회의실에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12명의 간부들이 긴 테이블 양쪽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군가 농담을 던지고 커피향이 가득한 편안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장에 형광등만이 차갑게 빛났고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에 들어온 것 같은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짓누르고 있었죠. 어딘가에서 에어컨이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생명의 기척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정면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그 보고서가 떠 있었죠. 세계 종합국력평가 순위 1위 미국. 그건 당연했습니다. 2위 러시아. 군사력 덕분이었죠. 3위 중국.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위. 태극기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거기까지는 삼킬 수 있었습니다. 속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최근 많이 성장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래로 눈이 내려가는 순간 저는 양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5위 인도, 6위 프랑스, 7위 일본. 한국보다 3계단 아래, 인도보다도 아래, 프랑스보다도 아래. 32년간 국가 전력을 분석해오면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이라는 건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는 대전제였습니다. 한국은 항상 일본보다 아래였고 그건 흔들림 없는 상식이었죠. 마치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세부 항목을 살피는 순간 상황은 더 충격적이었죠. 군사력, 경제 성장률, 기술혁신 지수, 방산 수출 규모, 반도체 점유율, 조선 수주량, 소프트 파워 지수. 이 7개 평가 항목 중 무려 5개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개 항목마저 격차가 0.3포인트 이내. 사실상 동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끝에서는 회의실 특유의 건조한 공기가 감돌았고 옆자리 누군가가 볼펜 뚜껑을 딸깍거리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 사이로 울렸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숫자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쿠로다 타케시 소장이었습니다. 62세. 자위대 육상막료간부 출신의 강경파로 방위연구소를 10년째 이끌고 있는 인물이죠. 각진 턱에 은퇴 안경, 항상 곧게 편 등. 군인 특유의 위압감을 온몸에서 뿜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대형 스크린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오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칼날처럼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죠. 한국이 일본 위라니. 이건 대일본의 국격을 모독하는 수준의 보고서예요. 이런 걸 세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완벽한 반박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쿠로다 소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테이블 위 물잔을 집어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렸죠. 그리고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야카와 수석, 자네가 32년간 이 일을 해왔으니 가장 적임자야. 이 보고서의 방법론적 결함을 찾아내고 일본의 실제 국력이 한국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해주게.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일주일이면 되겠나? 저는 자세를 바로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완벽한 반박 근거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32년간 데이터를 다뤄온 직감이 묘한 불안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화면에 뜬 숫자들이 아무리 봐도 조작이나 오류의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평가 방법론이 체계적이었고 데이터 소스도 세계은행과 SIPRI 같은 국제공인기관이었죠. 너무 견고했습니다. 그때 경제안보팀장 오가와 준이 느긋하게 의자 등받이를 뒤로 젖히며 끼어들었습니다. 47세. 재무성 출신으로 방위연구소에 온 지 5년 된 인물이었죠. 항상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고 다니는 그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넘쳐서 오만해 보일 때가 더 많았죠. 하야카와 선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가와는 웃음기를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삼성 빼면 대체 뭐가 남는 나라입니까? 기업 하나가 잘 나간다고 그게 국가 전체의 국력인가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줄이 풀리는 소리 같았죠. 방사는 어떻고요? 한국 무기라고 해봐야 미국한테 라이선스 받아서 조립하는 수준이잖아요. 자체 개발 기술력은 우리 일본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오가와는 능글맞게 손을 흔들며 계속했습니다. K-팝으로 국력을 측정하나 봅니다. BTS 콘서트 횟수가 국력 지표면 저도 할 말 없지만요. 이번에는 제대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몇 초 전까지의 장례식 같은 분위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참석자 12명 중 10명 이상이 오가와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군축분석관 미야모토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초기술이 약합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과학 분야에서 몇 명인지 생각해보세요. 조립과 양산 능력은 인정하지만 원천 기술은 여전히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어요. 기술평가실의 모리 실장도 거들었습니다. 한국 반도체도 메모리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소재나 장비에서는 여전히 일본 없이는 생산조차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소재 공급을 끊으면 한국 반도체는 한 달 안에 멈춥니다. 몇몇이 박수까지 쳤습니다. 회의실은 어느새 한국을 비웃는 분위기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테이블 아래에서 양손을 꽉 쥐었습니다. 동의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데이터를 직접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사이에 이미 온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한쪽 구석에 앉아 있던 나카무라 리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3세, 방위연구소에서 가장 젊은 신진연구원이었죠. 도쿄대 국제관계학 박사 출신으로 올해 초에 배치된 인재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태블릿 화면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오가와의 농담에 동조하지도 않았죠. 오직 스크린의 데이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30년 전에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오직 숫자에만 집중하는 눈빛.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 앞에서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는 신중함. 바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쿠로다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뒤 같은 시간, 이 자리에서 반박 보고서 발표회를 열겠습니다. 방산, 경제, 기술,
문화 각 팀에서도 최대한 자료를 지원해 주시고 최종 책임은 하야카와 수석에게 있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가와가 복도로 나가면서 제 어깨를 톡 치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너무 고민 마세요. 반박 근거야 널렸죠. 한국이 일본을 넘었다니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딨습니까? 저는 씩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 긴 복도를 걸을 때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방위연구소는 인기척이 없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복도에서 제 구두 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조용히 흘러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한국이 일본 위라니 말이 됩니까? 저는 분명히 증명할 겁니다. 이 순위가 틀렸다는 것을. 주먹을 꽉 쥐며 연구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아주 작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틀리지 않은 거라면, 만약 이 숫자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라면 어쩔 건가? 저는 그 목소리를 억지로 눌러 담고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연구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 세대에 각각 방산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시장 분석 보고서, 국제무역 통계를 띄워놓고 반박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죠. 연구실 한쪽 구석에 놓인 커피 머신이 쉴 새 없이 돌아갔고 방 안 가득 진하고 쓴 원두 냄새가 번졌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 그리고 가끔 흘러나오는 제 한숨 소리. 그것만이 한밤중 연구실의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방산 분야였습니다. 군사 관련은 제 전문 영역이었고 여기서 확실한 반박 근거를 잡으면 나머지는 수월할 거라고 판단했죠. 일본 방산 데이터를 정리하는 건 익숙한 작업이었습니다. 10식 전차, 소류급 잠수함, F2 전투기. 하나하나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었죠. 이제 한국 방산 데이터를 펼쳐서 비교하면 반박 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 수출 데이터를 여는 순간 저는 마우스를 잡은 손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K9 자주포, 수출국 13개국. 13개국이라고요? 저는 눈을 비비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터키, 인도,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이집트, 호주, 핀란드, 루마니아. 국기와 국가명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륙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가 한국제 자주포를 선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끼면서 반사적으로 일본 자주포 수출 현황을 검색했습니다. 영건. 잘못 본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검색어를 바꿔가며 3번이나 검색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일본의 99식 자주포는 성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해외에 단 한 문도 팔린 적이 없었죠. 단가가 지나치게 높았고 무기 수출 사원 측에 수십 년간 발목이 잡혀 있었으며 수출 실적 자체가 없으니 실전 신뢰도를 증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13대 0점. 이 숫자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각인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메가딜 자료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문, FA50, 경공격기 48대, 총 계약 규모 약 200억 달러, 한화로 27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단일 국가 방산 계약으로는 아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일본의 연간 방산 수출 총액이 5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한국은 폴란드 한 나라와의 계약 한 건으로 그 40배를 기록한 겁니다. 납품 속도도 충격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은 전차 10대 생산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같은 물량을 3개월 만에 완성합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 능력이 아니라 전시동원 체제에 준하는 산업 역량이었죠.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거였죠. 반박을 하려고 데이터를 열었는데 열면 열수록 오히려 반박이 불가능해지고 있었습니다. 오가와가 회의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무기는 미국 라이선스 조립이라고요. 하지만 K9 자주포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였고 K2 전차도 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순수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FA50 역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자체 설계한 경공격기였죠. 라이선스 조립이라는 말은 10년 전에나 통하던 편견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방사는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서도 한참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반도체 데이터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일본의 자존심이니까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 반도체의 위용으로 반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더 이상 타이핑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세계 점유율 30여 년 전에는 49%였습니다. 세계의 절반을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죠. NEC, 도시바, 히타치. 이 이름들만으로도 세계가 떨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는 거기서부터 끝없이 추락해서 현재 9%, 30년 만에 5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의 궤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65%, 삼성의 3GAA 공정은 세계에서 TSMC와 단둘만이 구현한 최첨단 기술이었고, SK하이닉스의 HBM은 AI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AI 산업이 한국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죠. 아까 회의에서 모리 실장이 말했던 것처럼 소재와 장비에서 일본이 아직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소재와 장비 시장 규모를 전부 합쳐도 완제품 시장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부품을 공급하는 나라와 완제품 시장을 지배하는 나라, 어느 쪽이 더 강한 국력을 의미하는지는 자명했죠. 저는 빈 커피잔을 들어 마시려 했지만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차가운 도자기만 입술에 닿았죠. 그 차가움이 혀끝에서 등골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반박이 안 됩니다. 방산도, 반도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꺼내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상구 철문을 밀고 나서자 한겨울 도쿄의 새벽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죠. 재킷깃을 세워도 목덜미로 파고드는 칼바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마저 느끼기 힘들 만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서서 도쿄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멀리 신주쿠의 고층 빌딩들이 잠들지 않은 채 빛나고 있었고, 도쿄타워의 붉은 조명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떠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의 심장이었던 이 도시가 서서히 박동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한쪽을 무겁게 짓눌렀죠. 담배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현듯 30년도 더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통산성에서 산업정책을 담당했던 관료였습니다. 반도체와 전자산업 분야를 맡으셨죠. 퇴직한 뒤에도 항상 안경을 쓰고 서재에 앉아 산업 동향 보고서를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저녁을 먹으러 들르면 연필을 손에 쥔 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신이치, 한국을 얕보면 안 된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어.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IMF 외환위기로 무너지고 있던 시절이었고, 일본은 버블이 꺼졌지만 여전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경고가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의 기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버지,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건 불가능해요. 기초기술에서 수십 년 차이가 나는데요. 아버지는 그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웃기만 하셨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던 그 미소의 의미를 저는 30년이 지나서야 이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조선, 배터리, 자동차, 문화 콘텐츠 데이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방산과 반도체에서만 이미 이 정도의 충격을 받았는데 나머지를 열면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석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데이터를 외면하는 건 학자가 아니라 겁쟁이죠. 새 커피를 한 잔 내리며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모니터의 푸른 빛이 어두운 연구실을 비추고 있었고 시계는 새벽 4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고 일주일의 시한은 이미 하루를 소진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방산과 반도체는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것을요. 조선과 배터리를 열면 빙산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그 실체 앞에서 저는 학자로서의 양심과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 사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정의 끝에서 제가 쿠로다. 소장 앞에 내밀게 될 보고서가 반박이 아닌 전혀 다른 제목을 달게 될 거라는 것. 그건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동쪽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빈 커피잔 4개가 나란히 줄지어 있었고 재떨이에는 꽁초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양쪽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지만 쉴 틈이 없었죠. 일주일이라는 시한 중 이틀이 이미 증발한 상태였고 반박 근거는 단 한 줄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방산에서 막혔고 반도체에서도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선이 남아 있었죠. 일본은 한때 세계 조선 1위였고 미쓰비시 중공업과 이마바리 조선소는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반박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선 수주 데이터를 여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계 조선 수주 점유율, 한국 42%, 중국 38%, 일본 8%, 8%. 이게 한때 세계 1위를 지배했던 일본 조선의 현재 위치였습니다. 한국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 저는 양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스며드는 모니터의 푸른 빛이 눈을 찔렀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수주 점유율이 아니라 수주 내용이었습니다. LNG 운반선. 한 척 가격이 2,700억 원.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복잡한 선박. 영하 163도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초정밀 극저온 화물창 기술이 필수적인 최첨단 선종입니다. 한국의 세계 점유율은 무려 78%, 10척 중 8척 가까이를 한국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곳이 전 세계 LNG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죠. 일본은요? 일본의 LNG선 수주 점유율은 3%였습니다. 30척 중 겨우 1척. 그것도 소형 연안용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게임이 끝난 뒤에 일본이 스코어보드를 바라보고 서 있는 모양새였죠. 더 파들어갔습니다. 수주 잔량 데이터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조선 3사의 수주 잔량은 합산 약 3년치. 지금 당장 새 주문을 한 건도 받지 않아도 3년 동안 쉬지 않고 배를 만들 물량이 쌓여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면 일본 조선소들의 수주 잔량은 평균 1년 미만이었죠. 내년 일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연필을 집어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방산 한국 13개국 수출, 일본 연건. 반박 불가. 반도체 일본 49%에서 9%로 추락. 반박 불가. 조선 한국 42%, 일본 8%. LNG선 78% 독점. 반박 불가. 세 줄을 적어놓고 바라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본의 3대 자존심이었던 방산, 반도체, 조선. 이 세 분야 모두에서 한국에 완전히 밀려 있었습니다. 세 분야 모두에서 반박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연구실 문이 조심스럽게 노크됐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찾아올 리 없는 시간이라 의아하게 문을 열었더니 나카무라 리사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자료 파일을, 다른 손에는 편의점 삼각김밥 2개를 들고 있었죠. 하야카와 수석님, 저녁은 드셨어요? 아, 나카무라 군. 아직이네. 그녀는 삼각김밥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석님이 분석하시는 데이터, 저도 따로 검증해봤습니다. 그녀의 태블릿 화면에는 제가 정리한 것과 거의 동일한 수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죠. 그녀는 일본과 한국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을 연도별로 정밀하게 추적해 놓은 겁니다. 수석님, 조선은 약 20년 전에 역전됐고 반도체는 그보다 더 전에 역전됐어요. 방산 수출은 10여 년 전부터 한국이 급격히 올라갔고요. 나카무라는 화면을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역전이 한 분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조선, 반도체, 방산,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 산업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뜻이죠. 저는 삼각김밥 포장을 뜯으면서 그녀의 분석을 들었습니다. 참치마요 맛이었는데 편의점 김밥이 이렇게 맛있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죠.
이틀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으니까요. 나카무라 군, 자네도 느끼고 있나?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걸.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박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오히려 한국이 과소평가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삼각김밥을 삼키다가 멈칫했습니다. 과소평가라고요? 사위도 모자란다는 뜻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까지 포함하면 3위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와 브랜드 영향력이 이 보고서의 평가보다 훨씬 높거든요. 저는 반쯤 남은 삼각김밥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시렸지만 그게 형광등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나카무라 군. 이 이야기는 아직 회의석상에서는 꺼내지 말게. 네, 알겠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연구실에 다시 정적이 내렸습니다. 과소평가.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조선에 이어 배터리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사실 이 분야만큼은 일본에 강한 자부심이 있었죠. 리튬이온 배터리는 일본이 발명한 기술이니까요. 요시노 아키라 박사가 몇 해 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것은 일본 과학기술의 쾌거였고, 이 기술의 원천이 일본에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만큼은 일본의 반격 카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여는 순간 그 기대는 15초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 CATL이 중국 1위로 37%, 그리고 2위 LG에너지솔루션, 3위 삼성 SDI, 5위 SK이온, 한국 3사 합산 점유율 28%, 일본 파나소닉은요? 단독 6%. 일본이 발명한 기술인데 시장은 중국과 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발명한 사람과 돈을 버는 사람이 다른 거였죠.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조선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일본이 기술을 개척하고 한국이 그 기술을 대규모 양산과 과감한 투자로 시장 자체를 장악하는 패턴. 반도체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배터리도 똑같았습니다. 왜 매번 일본이 씨를 뿌리고 한국이 수확하는 겁니까? 저는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냈죠. 투자 규모의 차이.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최근 5년간 집행한 설비 투자 총액은 약 68조 원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의 기가 팩토리를 동시다발적으로 건설하면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한 거죠. 같은 기간 파나소닉의 투자 총액은 약 12조 원. 한국 3사의 6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단력의 문제였죠. 한국 기업들은 아직 시장이 성숙하기 전에 수십조 원을 베팅했습니다. 수요가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공장부터 짓고 봤습니다. 무모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속도를 멈추지 않았죠. 일본은 달랐습니다. 시장이 충분히 성숙해야 투자를 결정하고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한 뒤에야 움직였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이에 시장은 이미 한국과 중국의 공장들로 채워져 있었죠. 이건 배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글로벌 4위까지 치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현대와 기아를 합치면 전 세계에서 테슬라, BYD, 폭스바겐 다음이었죠. 반면 도요타는 여전히 하이브리드에 무게를 두고 있었고, 순수 전기차 판매량에서는 현대기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의 완벽한 미래를 꿈꾸는 동안 현대기아는 불완전한 전기차를 세상에 내놓고 고객과 함께 진화시켜 나간 겁니다. 완벽을 기다린 자와 불완전을 안고 뛰어든 자. 시장은 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반박 불가 목록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배터리 일본 발명, 한국 지배, 투자 규모 6배 차이. 반박 불가. 네, 줄이 됐습니다. 4개의 분야에서 연속으로 반박 불가. 연필을 내려놓고 양손 깍지를 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뺨을 스쳤고 어디선가 복도를 걸어가는 경비원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방위연구소 건물 전체가 깊은 밤속에 잠들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죠. 일본은 왜 항상 한 발 늦는 걸까? 기술력은 있는데
왜 시장을 빼앗기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은 과거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뜻밖에도 제 아버지의 서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넷째 날 저녁. 연구실에서 나흘째 밤을 보내는 건 체력적으로 한계였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샤워라도 하고 옷을 갈아입기로 했죠. 내리마구의 낡은 2층 목조 주택.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도 제가 계속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울렸죠. 복도 끝에 아버지의 서재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지만 저는 그 방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책장에 꽂힌 산업 보고서들, 책상 위 낡은 스탠드, 벽에 걸린 통산성 시절 사진. 모든 것이 아버지가 떠나시던 날 그대로였죠. 샤워를 마치고 맥주 한 캔을 들고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밤은 그 방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책상 의자에 앉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종이가 바랜 독특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직 여기 계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책상 오른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몇 권을 꺼내 넘겼죠. 통산성 시절의 회의 메모, 출장 기록, 산업 분석 노트. 아버지 특유의 작고 또렷한 필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약 40여 년 전 수첩을 열었을 때 저는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반도체 시찰단 방문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적어놓은 메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국통상산업부에서 기술 시찰단이 방문했다. 30대 중반의 젊은 관료들과 삼성의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팀이었다. 우리 반도체 공장을 견학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반도체과 내부에서는 한국의 기술을 보여줘도 문제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는 데는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이 신경 쓰인다. 공장 라인을 둘러보는 동안 그들의 눈은 관광객의 눈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노리는 매의 눈이었다. 모든 장비의 배치와 생산 동선을 기억하려는 듯 쉬지 않고 메모하고 사진을 찍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호텔 로비에서 토론을 계속하는 모습이 보였다. 20년이라고 했지만 나는 걱정된다. 저 속도라면 10년이면 올 수도 있다. 저는 맥주캔을 내려놓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년 뒤 수첩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한국 삼성이 64K 디램 개발에 성공했다. 우리보다 불과 4년 뒤진 것이다. 과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품질이 우리에 미치지 못한다며 무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속도가 문제다. 4년 차이가 3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역전은 시간 문제다. 우리 부과장에게 보고서를 올렸지만 묵살됐다. 한국 같은 나라가 일본 반도체를 위협할 수 있겠냐는 반응이었다.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10년 뒤에 후회한다. 하지만 누구도 결단하지 않는다. 저는 수첩을 읽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40년 전에 모든 것을 예견하고 계셨던 겁니다. 한국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일본이 대응하지 않으면 역전당한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도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마지막 수첩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직하기 직전 가장 마지막에 적은 페이지였습니다. 글씨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죠. 건강이 이미 많이 나빠진 뒤였으니까요. 30년간 이 자리에서 일했다. 한 가지 후회가 있다면 한국의 추격에 대한 경고를 끝내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다. 일본은 기술을 만드는 능력은 세계 최고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력에서는 한국을 이길 수 없다. 그들에게는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대담함이 있다. 신이치에게 이 수첩들을 읽을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거라. 숫자를 다루는 사람은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건 학자가 아니라 사기꾼이다. 저는 수첩을 덮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맥주는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고 서재의 스탠드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노란 원을 그리고 있었죠. 창밖에서 멀리 전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치 다른 세계의 소리처럼 아득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32년간 저를 지탱해온 원칙, 데이터의 사무라이라는 별명,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만 판단한다는 자부심. 그 모든 것의 원점이 아버지의 이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쿠로다 소장의 명령에 따라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부정하려고
반박 근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재의 낡은 벽지가 흐릿하게 번졌죠. 저는 코를 훌쩍이며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텅 빈 서재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얕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40년 전에 아버지가 경고했는데 우리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저도 듣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린 채 수첩을 품에 안고 잠들었죠. 꿈속에서 아버지가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30년 전 제가 한국은 일본을 못 넘는다고 말했을 때와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건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는 깨닫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조용한 인내였습니다. 5째 날 아침, 연구실로 복귀한 저는 나카무라에게 연락했습니다. 나카무라 군, 소장님 면담을 잡아줄 수 있나? 쿠로다 소장의 집무실 문을 노크한 건 그날 오후 2시였습니다. 소장은 오크나무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하야카와 수석, 반박 보고서 진행 상황은? 저는 자세를 바로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방산, 반도체, 조선, 배터리 4개 분야를 분석했는데 4개 분야 모두에서 유효한 반박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쿠로다 소장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실내 온도가 3도쯤 떨어진 것 같은 냉기가 느껴졌죠. 그건 자네가 아직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오히려 반박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요청을 드리러 왔습니다. 소장의 미간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검증해야 정확한 보고서를 쓸 수 있습니다. 쿠로다 소장은 몇 초간 저를 응시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창밖으로 이치가야의 벚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멀리서 자위대 훈련 헬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좋네. 단, 반박할 수 없다는 보고서가 아니라 정확한 분석 보고서를 가져오게. 이틀이면 되겠나? 충분합니다. 나카무라 연구원도 동행시키게. 젊은 시각도 필요할 테니. 그렇게 저는 나카무라와 함께 다음 날 새벽 하네다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태평양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홍색 빛이 구름 사이를 뚫고 퍼져나가는 모습이 장엄했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가 계속 어른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2시간 뒤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곧장 경기도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 사전에 주한일본 대사관을 통해 방문 허가를 얻어놓은 상태였죠. 차창 너머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는 매끄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차량 흐름이 정연했습니다. 일본의 도로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죠. 오히려 도로변 안내 시스템이 더 깔끔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나카무라가 태블릿을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평택 캠퍼스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총 부지 면적 289만 제곱미터. 도쿄돔 62개를 합쳐놓은 규모. 한눈에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건물들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4개의 생산 라인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었고 굴뚝에서는 하얀 증기가 쉬지 않고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죠.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규칙적으로 호흡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삼성 엔지니어가 클릴룸 복도를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3음 GAA 공정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2만 분의 1 수준에서 회로를 그리는 겁니다. 세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곳은 TSMC와 저희뿐이죠. 전 세계에서 2곳. 그리고 그중 한 곳이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웨이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손바닥보다 약간 큰 원형판이었죠. 그 위에 수백 개의 칩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클릴룸의 하얀 조명 아래에서 웨이퍼 표면이 무지개색으로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작은 판 위에 세계 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사실이. 이 공장이 하루만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제 질문에 엔지니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이 72시간 내에 차질을 빚고 AI 서버 공급에 즉각적인 영향이 갑니다. 단순히 삼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IT 산업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나카무라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이 수준까지 올라오는 건 가능할까요? 엔지니어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의 설비를 갖추려면 최소 40조 원 이상의 투자와 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희는 더 앞으로 나아가 있을 거예요. 40조 원과 7년.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활 예산 전체를 투입해도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투자한다 해도 7년 뒤에 한국은 또 한 세대 앞에 가 있다는 뜻이었죠. 추격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적 격차. 저는 클린룸 유리병 너머로 끝없이 이어지는 생산 라인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택을 나와 곧장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조선소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하야카와 수석 연구관이라는 직함이 아니었다면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구역이었습니다. 거제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와 나카무라는 동시에 발을 멈췄습니다. 초대형 도크 안에 LNG, 운반선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길이 300m가 넘는 거대한 선체가 도크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위에서 수백 명의 용접공들이 불꽃을 튀기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석양빛과 섞여 도크 전체를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금속이 타는 날카로운 냄새와 바다의 짠바람이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는 저음의 엔진 소리, 용접기의 날카로운 치직 소리, 작업자들의 고함 소리, 모든 감각이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조선소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저 배 한 척 가격이 약 3천억 원입니다. 지금 동시에 6척을 건조하고 있고 수주 잔량은 향후 3년 6개월치가 쌓여 있어요. 주문이 너무 밀려서 지금 계약하면 인도받는데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3천억 원짜리 배를 동시에 6척, 수주 잔량 3년 6개월. 일본 최대 조선소인 이마바리의 수주 잔량이 11개월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11개월 대 42개월. 그 차이가 너무 선명해서 비교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미안해졌죠. 나카무라가 도크 난간에 기대서서 거대한 선체를 올려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하야카와 수석님, 데이터로 볼 때는 숫자일 뿐이었는데 직접 보니까 차원이 다르네요. 이건 숫자로는 전달이 안 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모니터 속 퍼센티지와 그래프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물리적 압도감. 300m 길이의 배를 6척씩 동시에 짓는 규모. 수천 명이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는 조직력.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 역량 그 자체였습니다. 도크를 나서면서 저는 돌아서서 한 번 더 조선소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거대한 크레인들의 실루엣 위로 내려앉고 있었고 용접 불꽃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해풍이 작업복깃을 세차게 흔들었죠. 이 광경을 쿠로다 소장이 본다면 뭐라고 하실까? 오가와가 본다면 여전히 삼성 빼면 뭐가 있냐고 웃을 수 있을까?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올 수 없겠지. 여기까지 와서 이걸 직접 보고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그날 밤 서울 호텔에서 나카무라와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식당이었죠. 창밖으로 한강 다리들의 조명이 수면 위에 길게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고 강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도시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석님, 나카무라가 국물을 마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반박 보고서를 쓰실 건가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다리 위를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마치 빛의 강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카무라 군, 자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네. 네. 학자는 뭘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나? 그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야. 상사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도 아니야. 오직 진실을 위해서지. 나카무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제 대답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겠죠. 내일 마지막 일정을 마치면 보고서를 쓰겠네. 진실만을 담은 보고서를. 그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수석님.
한강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우리 둘의 얼굴 위에 일렁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전시장. 거기서 저는 이 여정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강렬한 충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 한 장면이 제 32년 분석관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호텔 방 창문을 열자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한강 위로 아침 안개가 부옇게 깔려 있었고 강변 아파트 숲 사이로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목적지, 한국 방산 전시장. 전시장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거대한 전시관 건물이 시야를 가득 채웠죠. 입구에는 K2 흑표 전차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장갑판을 손으로 만져보니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전장을 누비도록 만들어진 진짜 무기였죠. 나카무라가 전시관 입구에서 팸플릿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수석님, 방산 수출 특별관이 2층에 있대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양쪽 벽면에 한국 방산의 역사가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50여 년 전 M16 소총 라이선스 생산부터 시작해서 K1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KF-21 보람의 전투기까지 반세기의 발전 과정이 한눈에 들어왔죠. 50년 전에는 미국에서 소총 설계도를 받아 조립하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13개국에 자체 개발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죠. 이건 오가와가 비웃던 라이선스 조립 국가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방산 수출 특별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정면, 벽면 전체가 거대한 세계 지도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각 국가 위치에 해당국, 국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터키,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5세계 국기들이 세계 지도를 수놓고 있었죠. 나카무라가 제 옆에서 천천히 지도를 훑어보다가 갑자기 숨을 멈추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수석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기 좀 보세요. 그녀가 가리킨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세계 지도 오른쪽, 동아시아 구역, 한반도 아래 일장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 위에 일장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국 표시로.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대일본이, 한국제 무기의 고객국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전시장의 웅성거림도, 안내 방송도, 나카무라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와 저 일장기만 남은 것 같았죠. 심장이 귀 뒤에서 쿵쿵 울리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안내 패널을 읽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한국산 체계 도입 검토 및 부분 채택, 한화 시스템 전투관리 체계 CMS. 한국이 만든 전투관리 체계를 일본 해상자위대가 도입했다.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한때 아시아 최강을 자부했던 일본 해군이 일제강점기에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그 일본이. 저는 뒤로 두 걸음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죠. 안경을 벗어 양복 안주머니에 천으로 렌즈를 닦았지만 시야가 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렌즈가 더러운 게 아니라 눈이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32년간 국가 전력을 분석하면서 항상 일본이 우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오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오가와처럼 노골적으로 비웃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쪽에는 분명히 같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한국은 기초가 약하다. 한국은 조립만 잘한다. 한국은 원천 기술이 없다. 그 모든 편견이 지금 이 일장기 앞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복구 불가능하게 부서졌습니다. 나카무라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33세의 젊은 연구원이 전시장 한가운데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도쿄에서 가져온 아버지의 수첩이 아니라
제 수첩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반박 보고서는 쓸 수 없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대신 일본이 배워야 할 보고서를 쓰겠다. 전시장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그 일장기가 눈에 들어올 것 같았고, 그러면 이 다리로 공항까지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7째 날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뒤 이틀 밤을 꼬박 새우며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 분석관 인생 32년 중 가장 힘든 보고서였죠. 데이터를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려웠던 건 제 자존심을 매 문장마다 꺾어가며 진실을 적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방위연구소 8층 소장실. 일주일 전 긴급회의가 열렸던 바로 그 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회의실이 아니라 소장 집무실이었죠. 저와 나카무라 단둘만 호출됐습니다. 쿠로다 소장은 오크 나무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오가와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오가와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입꼬리에 미세한 웃음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한국 따위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야카와 수석, 보고서를 발표하게. 쿠로다 소장의 목소리는 일주일 전과 똑같이 단호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물잔에서 수면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에어컨 바람 때문인지 건물의 진동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보고서 파일을 소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지가 보이도록. 쿠로다 소장의 시선이 표지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오가와의 팔짱이 풀리며 몸이 앞으로 기울었죠. 보고서 제목. 한국 국력 분석 보고서. 일본이 직면한 현실과 배워야 할 것들. 반박이라는 글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쿠로다 소장의 낮은 목소리가 집무실을 울렸습니다. 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자네에게 반박 보고서를 만들라고 했네. 이건 반박이 아니잖아. 저는 소장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32년간 이분 앞에서 한 번도 시선을 피한 적은 없었지만 오늘처럼 무거운 시선은 처음이었습니다. 소장님, 저는 32년간 이 자리에서 숫자로 말하는 분석관이었습니다. 데이터의 사무라이라고 불러주셨죠. 그 별명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일주일간 방산, 반도체, 조선, 배터리, 자동차, 문화 콘텐츠 6개 분야를 분석하고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검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오가와가 끼어들었습니다. 불가능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일본 기초기술의 우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소재와 장비에서 일본이 아직 앞서 있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저는 오가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가와 팀장, 소재와 장비 시장 전체를 합쳐도 완제품 시장의 3분의 1입니다. 부품을 파는 나라와 완성품 시장을 지배하는 나라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 국력입니까? 오가와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방산에서 일본은 수출 실적이 0건이고 한국은 13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일본이 49%에서 9%로 추락했고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조선은 한국이 세계 1위로 LNG선의 78%를 독점하고 있고 일본은 8%입니다. 배터리는 일본이 발명했지만 시장은 한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쳐 핵심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장님, 한국 방산 전 시장에 가보니 일본이 한국 무기의 고객국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일장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해상자위대가 한국산 전투관리 체계를 도입한 겁니다. 집무실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쿠로다 소장의 얼굴에서 분노의 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충격이 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가와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반박할 수 없는 것을 반박하면 그건 학문이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저는 32년간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남은 분석관 인생에서도 하지 않을 겁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쿠로다 소장이 천천히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수출 비교 페이지, 반도체 점유율 추이 그래프, 조선 수주량 차트, 배터리 투자 규모 비교표. 그의 눈동자가 데이터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분이 흘렀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들이 얼마나 길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쿠로다 소장이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어 양손으로 눈을 감싸 쥐었습니다. 군인 출신의 62세 남성이 부하 직원들 앞에서 얼굴을 감싸 쥐는 모습. 저는 10년간 이분을 모시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갈라져 있었죠. 하야카와 수석. 네, 소장님. 이 보고서를 내각부에 올리게. 오가와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걸 그대로 올리면 방위성 전체가 뒤집힙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위라는 내용을 공식 보고서로 올린단 말입니까? 쿠로다 소장이 오가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가와 군. 네, 자네는 삼성 빼면 뭐가 있냐고 했지. 그럼 내가 묻겠네. 일본에서 삼성만큼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 지금 몇 개나 있나? 오가와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죠. 우리가 한국을 비웃는 동안 한국은 달리고 있었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결단을 미루는 동안 한국은 수십조 원을 베팅하고 시장을 뒤집었어. 그 결과가 이 보고서야. 쿠로다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이치가야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방위성 건물들 사이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도쿄타워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보였죠. 하야카와 수석, 자네 아버지가 통산성에서 한국의 추격을 경고했다면서? 네, 40년 전에. 40년이야. 소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간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세 계단 아래라는 거군. 보고서 제목이 맞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야. 그는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반박하라고 명령했던 그 눈에 이제는 분노 대신 깊은 수긍이 담겨 있었습니다. 올리게. 있는 그대로 올려. 저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든 순간 나카무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방위연구소를 떠나 도쿄대학 국제전략연구소 개건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한 편 발표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결단의 격차 한일 산업 경쟁력 역전의 구조적 분석. 논문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건 한국이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더 빠르게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인재의 수준도 비슷할 수 있죠. 하지만 결단의 속도에서 한국은 일본의 3배 빨랐습니다. 시장이 보이면 먼저 뛰어들었고 위험이 보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수정하고 다시 뛰었습니다. 일본은 완벽을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조건,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합의. 하지만 완벽을 기다리는 동안 세계는 앞으로 나아갔고 일본은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결단을 미룬 자는 미래를 잃습니다. 일본은 30년간 결단을 미뤘고 한국은 30년간 결단을 실행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의 4위와 7위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을 서재에서 꺼내 제 연구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그 수첩이 눈에 들어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아버지, 저 이제 정직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산업 경쟁력 변화를 추적하고 분석하면서 일본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 답을 찾고 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을 더 이상 얕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얕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이제는 일본도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세계 4위. 이 순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한민국의 저력을 함께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세계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